한중 천년의 바닷길, 그 흔적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 고려도경 그 자체는 고려시대 진경산수화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그린 풍속화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한중 간에는 학문적인 혹은 학술적인 교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고대로부터 한국과 중국은 황해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며 우리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这个宁波这个地方，那这个也是很多宋代的商船，他们出发要去前往高丽去贸易的一个起点。 상호 사신을 보내 통교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한 고려와 송나라. 양국이 개척한 문명 교역로인 황해 바닷길은 어디였을까? 송원대 항로가 어디다 이런 걸 직접 그 백기를 확인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중요한 통로였던 황해. 고려와 송나라의 친선 교류의 흔적을 따라 해상왕국 고려로 가는 바닷길로 떠나봅니다.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중화 문화의 보물창고로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중국 역대 왕조의 보물 70만 건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장품을 관람하려면 8년이 걸린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데요. 한켠에는 송나라 시대에 들어온 고려 시대의 유물들도 있었습니다. 송나라는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어 양국 사이의 교역이 활발했는데요. 그 흔적은 송나라 사신인 서긍이 기록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那这个书其实在他徐敬生前其实没有出版的，要一直到他死后15年吧，他的侄子徐彩，这个人因为担任这个江阴郡的郡学的主管，所以就利用学校，南宋学校有时候很有钱，他可以出版一些东西，就加以出版。那这个就是我们现在看到，在这边看到，在故宫看到的这一套书这一部书。 那这个书当然因为有一点名气，所以历代的这个书的收藏家都会收藏，有宫廷收藏的这是宋元明的这个出版的善本书。那因为当时候在清朝的宫廷，一般人外面的人是看不见的，所以要到了1925年，故宫博物院成立了，人们就开始去整理故宫的很多收藏，那包括这一本书。 所以到了1931年的时候，发现就是正式出版了这本书，那这本书才重新问世，선화봉사 고려도경은 1123년 송나라 황제인 휘종의 명을 받고 사절단으로 고려에 온 서긍이 직접 보고 들은 고려의 여러 가지 실정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 책인데요. 송나라 시대의 고려 청자는 휘종은 물론 귀족들도 애호하는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是哦，当时候徐敬他在这本书里面谈到了，就高丽人其实很喜欢喝茶，跟唐宋时期中国人一样，特别喜欢喝茶。那也详细的记载当时候高丽人喝茶的各种器具。那他有谈到就是说。 但是高丽的本土的茶，不是那么 OK 的情况底下，他们喜欢中国的茶，特别喜欢这个产在福建有一个要上给皇帝的叫龙凤团茶，这边有提到龙凤团茶。 고려는 개방 정책을 펼치며 송에 많은 유학생과 승려를 보내 선진 문물을 익혔는데요. 송나라와 고려는 황해를 오가며 친선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都是走海路。那海路的部分呢，其实像这次出发地点是在明州，明州就是在今天的这个宁波这个地方。那这个也是很多宋代的商船，他们出发要去前往高丽去贸易的一个起点。 거란에 의해 육로가 막힌 송나라는 황해를 통해 고려로 향했습니다. 서경 일행은 중국 내륙의 운하를 따라 이동한 후 닝보를 출발해 남중국을 가로지르는 사단 항로를 이용했는데요. 닝보를 출발한 지 5일 만에 황해를 건너 고려의 영해로 들어왔습니다. 서경은 1123년에 고려에 오면서 자기가 왔던 백길은 물론이고요. 자기가 지나쳤던 섬, 그다음에 자기가 묵었던 그 건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소개를 해놨습니다. 원래 그 책 이름이 고려 도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림도 남아 있었으면은 그게 어딘지를 아마 우리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림이 없어져서 지금은 글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거에 따라 조금씩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도경 그 자체는 고려 시대 진경산수화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그린 풍속화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고려 도경에는 황해를 중심으로 해상 실크로드의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중국 개봉시에 자리한 송도 어가는 송나라 당시의 개봉 거리를 재현한 풍물 거리인데요. 청명상하원은 당시 북송의 도성이었던 개봉의 청명절 풍경을 그린 청명상하도를 토대로 재현한 곳입니다. 开封呢是八朝古都，夏代、战国时候的魏，五代时的后梁、后晋、后汉、后周以及北宋和金的朝代。那在这8个朝代最出名的就是北宋。北宋开国皇帝赵匡胤把都城设立在此，长达168年的辉煌。那我们这个清明上河园呢，之所以出名，是因为北宋宫廷画师张择端画的《清明上河图》复原的。 청명상하도를 보면 운송수단과 복장, 건축물 등 당시 송해의 풍요로운 경제 상황과 해상 무역 활동 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고려인이 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고려와 송해의 인적 교류가 빈번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명상하원에는 송나라 시대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당시의 생활상을 재현하고 다양한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그 옛날 황해를 넘어 이곳에 온 고려인들도 개봉의 풍물에 빠져들었겠죠. 北宋一个宫廷画师张择端画的《清明上图》复原的，再现北宋时期繁荣的景象。那在过去古代来说，又没有我们现在相机啊、手机啊什么这么高科技，所以只能用画。 所以呢，当时呢，他作为一个宫廷画师，肯定是有责任把我们当时非常繁荣的景象以画笔的形式展示给后人。现在确实也证实了。 이토록 번영했던 송나라의 황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북송시대의 옛 황궁터인 용정공원에는 청명상하도를 토대로 복원한 송나라 시대의 황궁이 있습니다. 황제 휘종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사절단을 꾸려 고려에 보냈는데요. 이 가운데 서경은 휘종의 특별 명령을 받고 고려 도경을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휘종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걸까요? 后期的到了宣和年间的时候，所以说当时呢，皇帝恰逢刚刚的高丽国王去世的时候呢，派了当时的最有名的2艘船，就是我们所知道的神舟6艘的这种小小的船，叫做客舟，从我们宁波出发，去了现在的高丽。祭奠完前国王之后呢，又觐见了当时的国王，作为一个恢复外交的一个重要的举措。 고대부터 황해는 세계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는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대량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려고 황해 바닷길이 발달했는데요. 서긍이 고려를 방문할 당시의 송은 거란의 공격으로 국군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송은 고려와 동맹을 맺어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거죠. 송나라는 어떻게든 고려랑 연결을 해서 북쪽에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좀 막아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는 송나라가 당시에 최대 문명국이었기 때문에 송나라 문물을 받아들이고 물건을 사다가 뭐 다른 나라에 팔거나 하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적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실제로 오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북방민족으로 막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송은 고려하고 계속 사신을 주고받으면서 친선 관계를 유지했었거든요. 송은 고려와의 친선을 위해, 고려는 송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황해를 넘나들었습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시. 송나라 황제의 지시로 건립된 고려 사관이 있던 곳인데요. 이곳은 고려 사신을 위해 지은 오늘날의 대사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휴식처와 간단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관, 화물 저장소 등도 마련돼 있었다고 하니 이 송나라가 고려와의 외교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宋政和7年，1117年，这个明州太守，娄毅奉那个宋威指令，在那个明州设置那个高丽司，并且那个负责那个高丽来时的这些政务，同时呢，在那个乐湖东区东部菊花洲那个设立了国家级的迎宾馆高丽使馆。 고려사관 터를 발굴하면서 고려청자가 많이 발견됐는데요. 고려청자는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던 무역품이었습니다. 宋时期跟高丽交往啊特别多，在交易当中啊，发现很多高丽青瓷，所以呢，然后后面这边发现很多瓷片，也是很正常的。 기념관 한켠에는 장보고 흉상이 있는데요.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는 한반도와 닝보를 잇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는데요. 11세기 말부터 고려와 송 간의 무역이 본격화됐습니다. 한중 간에는 학문적인 혹은 학술적인 교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 한 파트를 학술 교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문물을 가져온다든가 그런 어떤 교류가 있었죠. 도자기는 중국이 먼저 발달한 것이 우리 땅으로 건너와서 다시 새로운 창조적 변용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해서 또 더 발전하고 더 발전된 게 또 중국으로 전파되기도 하고, 직물, 제지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닝보는 대륙의 운하와 바닷길이 만나는 곳에 있는데요.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한반도와 일본,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등과의 국제무역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고대로부터 한반도와의 해상무역이 가장 활발했는데요. 张基廷其实是什么一个角色呢？我自己认为有可能就是官方的一个，就是说他们的一个接待处，就是说他可能在这个地方呢，有可能去韩国了，也有可能他们过来了。那这边呢，就作为一个重要的一个接待的一个口岸之一，那么作为一个他们之间一个相互交流的一个见证。 고려는 황해를 통해 해상 활동이 가장 활발했는데요. 고려는 송나라에 인삼과 비단, 도자기, 금제품, 가죽 등을 수출했고, 송나라는 의복, 상아, 옥제품, 차 등을 수출했습니다. 杭吉亭它是最早对海外通航好的海岸之一，它是接待以前就是说是一个港口，就是接待以前的外人在这里歇息的。
당시 송나라는 고려 상인들을 위해 항제정을 설치했는데요. 병난도를 출발한 고려인들이 황해를 건너 닝보에 도착해 첫 번째로 여정을 푸는 곳이었습니다. 험한 바다를 무사히 건너온 고려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장소였던 거죠. 고려와 활발한 해상 교류를 이어간 송나라. 당시 황해를 횡단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박 기술과 항해술의 발전 덕분이었는데요. 송나라 시대의 고선박을 복원한 선저우 모형을 보면 당시 선박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我们这个神舟古船呢，是元宋代的时候全中国最大的一艘木头船，它长有109米。这个神舟古船是缩小版的，真实的神舟古船那当时是最大的一艘。我们这么说吧，目前的航空母舰才230米。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그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가장 짧은 최단거리 항로를 개척을 해서 이제 교육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황해도의 옹진반도 장산곳에서 산동반도 등주를 잇는 이 라인을 황해 횡단항로라고 하는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항해술도 발달을 하고 조선술도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양 항해를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고려와 송나라는 사단 항로를 이용해 교류를 했는데요. 이 바닷길은 닝보항을 출발해 저우산 군도를 지나 한반도의 남부에 도달하는 노선이었습니다. 배들은 항해에 적당한 바람과 해류가 불기를 기다렸다가 출항했는데요. 황해를 횡단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에 관음신에게 무사 항해를 빌었다고 합니다. 新罗礁的话，它是在唐朝的时候，我们普陀山这块海域呢就已经是这个新罗和日本国家的这个必经之地了。然后他们在那个时候呢，船队经常因为这块石头而发生事故嘛，所以这块仅达100米的石头呢就被称为了新罗礁了。 중국의 강남 지역이 아랍 상인들까지 모여드는 국제 무역 도시로 번성하자 신라 상인들도 황해를 건너 이곳을 드나들었는데요. 중국으로 오가는 신라인들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이곳에서 관음보살에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배는 그 당시엔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었던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도 그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경을 가려고 했던 고려 배들이 여러 번 침몰을 해서 사신들하고 말이 죽는 일이 번번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항로를 찾게 되겠죠. 그 안전한 항로는 어떤 항로냐면 직접 곧바로 건너갈 수 있는 직선거리의 항구가 아니라 섬을 보면서 갈 수 있는 연안 항로입니다. 송나라는 고려와의 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히 신주라는 거대한 배를 만들어 고려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은 닝보를 출발한 지 5일 만에 황해를 건너 고려의 영해로 들어왔는데요. 연안 항로를 따라 군산도, 마도, 자연도, 병난도를 거쳐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된 고려시대. 병난도는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도 드나들던 국제무역항이었는데요. 900년 전 송나라 사절단은 과연 어떤 항로를 통해 고려에 왔던 걸까요? 방송사상 최초로 OBS 취재팀과 학계 그리고 관계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900여 년 전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 서긍의 국내 해상 항로를 탐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가시게 되시죠? 이제 자흥도 그 사이로 해가지고요 흑산으로 갈 거예요. 예.
탐사선은 전통 한선의 원형을 복원한 조선 통신사선이 활용됐는데요. 이번 탐사의 목적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서궁의 국내 항로를 규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가지고 이렇게 밝혀내질 못했어요. 전통 백길이 어디다, 송원대 항로가 어디다 이런 걸 직접 실증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우리 배를 가지고 국가의 배를 가지고 직접 그 백길을 확인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궁 일행은 중국 남부 국제무역항인 현재 닝보를 출발해 연안을 따라 개성으로 향했는데요. 서궁이 기록한 고려도경에는 고대 바닷길이 자세히 묘사돼 있지만 학계에선 일부 확인되지 않은 항로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대략 그어놓은 거거든요.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그어놓고 항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거 없는 것도 봐야 되고 수심도 봐야 되고. 이번 탐사의 주요 항로는 목포를 출발해 흑산도와 홍도, 부남군도, 위도, 선유도를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서궁에 사신다는 중국의 닝보에서 황해를 거슬러 올라와 흑산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여기가 흑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대장도. 대장도. 예, 소장도, 대장도 쪽으로 가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흑산도 항입니다. 네, 옛날에 요 밑에가 상태, 상태가 있고 그 밑에 가고도가 있는데 들어온 길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흑산도에서 건너면 대장도에서 건너면 홍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홍도로 항해를 해봤는데 이제 의견이 분분해서 이번에 좀 대장도 사이로 한번 항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동적으로 병풍 같은 산 하나가 보이는데 그것이 협계산이다. 중국과 고려는 이 산으로 경계를 삼는다. 처음 바라볼 때는 희미했으나 오후 7시가 다 되어 가까이 다가가니 앞에 2개의 봉우리가 있다. 이를 쌍계산이라 부른다. 군도 끝에서 그 협계산, 그러니까 가고도까지 3일 정도 아무런 지형지물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순전히 이제 그 바다를 예전 같으면 이제 별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항해를 했을 텐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아마 거기에 이제 나침반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 나침반을 이용해서 동북 방향으로 잡고 그 가고도까지 왔을 것이고요. 선생님 대장도 쪽으로 하시죠. 대장도 쪽으로. 여기서 지금 1시 방향 다시 트입시오. 전방에 1시 방향에 건물이 있습니다. 서궁 일행은 남풍을 받아 순조로운 항해를 이어가다 서남풍을 받자 돛을 올려 속도를 높이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해무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흑산도. 서궁은 이 흑산도에 올 때 그 벽에 흑산도 쪽으로 해식 동굴이 배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해식 동굴이 많다고 했어요. 이 안에는 송나라 때 상인들이 묵고 갈 수 있는 객관이 있는데 서궁은 들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흑산은 가까이 다가가면 앞에 작은 봉우리 가운데가 동굴같이 비어있고 양쪽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배를 감출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백산은 성에 담장이 둘러진 것처럼 매우 컸는데 햇빛 비치는 곳은 옥처럼 희었다. 성에 담장이 둘러진 것처럼 매우 컸는데 매우 크다고 했지. 5시 무렵에 흑산도를 지나갔습니다. 백산이 전이네. 백산을 먼저 보고 흑산은 오후 5시 지나갔습니다. 그럼 세도서 이리 올. 갑자기 뭔가를 확인하는 탐사대원들. 안쪽으로 가게 되면 형님 말대로 흑산도와 대장도 사이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가 우리 열척이 선단으로 가게 되면 굳이 이 사이로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이야. 장도 바깥으로 해서 갈 수 있는데 아마 이리 가가지고 아마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 오후 1시에 1시에서 다시
바람이 바뀌니까 요쪽 붙이는 거예요. 보시는. 자, 흑산도하고 대장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섬으로 멀리서 보면 인식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산 하나를 보았다. 동북쪽으로. 그러면 홍도가 될 확률이 많다. 서궁이 고려도경에서 언급한 흑산도 근처 백산이 홍도이냐 아니면 대장도이냐에 따라 항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서궁이 말하는 백산이 홍도인지 대장도인지 요게 지금 논쟁거리가 있어서 잠시 여기에 정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내일 안개가 걷히면 또 한번 와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루트로 갔는지 배를 돌려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대장도가 어느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 저 아래가 있는데 여기 바로 이 앞에. 아니 한참 있지. 안 보여. 대장도는 홍도와 더불어 백산으로 지목되는 곳인데요. 이거 학산도 부두. 네, 여기가 초입이에요. 학산도. 이쪽이 삼암대 해군 부두. 안쪽에. 이게 항상 해무가 이렇게 원래 이 동네 좀 해무 맛있게. 장갑 하나도. 해무가 몰려들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 대장도로 가던 중 짙은 해무로 더 이상의 항해가 어려워졌는데요. 서궁 일행은 흑산도에서 머물지 않고 지나갔지만 탐사선은 흑산도항에 들어가 정박하기로 했습니다. 이 흑산도는 과거 송원대 사단 항로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지표죠, 지표.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이 흑산도를 가거도로 들어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흑산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륙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객관이 있어서 사신들이나 우리 상인들이 거기서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객관 시설이 있고 지금도 그런 흔적이 주춧돌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탐사를 이어가기 위해 대원들이 승선했습니다. 선장도 출항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5시 출발 예정입니다. 5시요? 예. 너무 일찍 출발하시는 거예요? 저 이도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11시간 경과되니까 일찍 출발하려고요. 고려시대로 떠나는 백길. 어제와는 달리 해무가 거쳐 다행인데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백산을 오늘은 만날 수 있겠죠? 과연 백산은 홍도일까요? 대장도일까요? 매우 가깝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장도가 그 위치가 흑산도하고 바로 앞에 붙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맞긴 맞는데 또 이제 백산을 묘사하면서 매우 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대장도에 비해서 홍도가 또 크기 면에서도 또 이렇게 뒤처지지도 않고 또 흑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산 홍도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연구자들마다 백산이 홍도냐 이제 대장도냐 약간 의견이 지금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궁은 고려도경에서 백산을 성의 담장이 둘러쳐진 것처럼 매우 컸는데 햇빛 비치는 곳은 옥처럼 희었다라고 묘사했는데요. 막상 대장도를 마주하니 서궁의 표현과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나는 저거 희끗희끗한 거 있잖아요. 그 밑부분에 그거는 많이 접지 부분이 희끗희끗하는데 그게 이제 식생이 그때 무성하게 자랐느냐 아니면 대머리처럼 벗겨졌느냐 이런 차이가 900년 전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덮였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홍도는 어떤 모습일까? 탐사선을 돌려 홍도로 향했는데요. 탐사대원들은 햇볕에 반사되는 암석의 모양이나 흑산도와의 거리,
방위, 조류, 주변 경관 묘사 등을 따져보는데요. 대장도보다는 홍도가 암석의 비중이 더 많아 보입니다. 햇빛에 빛나는 그 바위가 하얗고 성과 같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대장도보다 홍도가 더 부합한 것 같습니다. 홍도는 송원대 그 항로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섬으로서 주인들이 뱃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선 흑산은 백산 동남쪽에 있어 서로 바라볼 정도로 가깝다라는 문구가 있어 혼란이 있었는데요. 바라볼 정도로 가깝다면 대장도가 아니겠냐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궁 일행이 흑산도에 이르자 고려는 이곳에 봉수대를 시작으로 밤마다 해안을 따라 불을 밝혀 송해 사신단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탐사선은 홍도 서쪽 외곽 항로를 따라 동북쪽으로 항로를 잡았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앞에가 제온도입니다. 제온도 해서 이제 안마도 쪽 가려고요. 아, 만두 쪽 예, 가고 이제 그다음에 위동. 예. 이쪽이 임자 쪽하고 제온도하고는 그 수심이 2m, 3m밖에 안 돼요. 여 가장 쪽으로 수심이 무지하게 낮은데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냥 바람 불어도 쑥 가보면은 뻘뚱했다고 얹혀져버리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을 것인데 선조들이 다 이렇게 읽어놓은 거 그 넓은 백지를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탐사 대원들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며 간간히 보이는 크고 작은 섬들을 지도와 맞춰보는데요. 과연 서궁 일행은 어떻게 험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원도부터 이제 안면도를 거쳐서 마도, 자연도, 지금 영정도, 그다음에 강화도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항로를 잘 알아야 되고 물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 사람이 안내를 안 한다면 굉장히 힘든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나 사신이나 이런 상선들은 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안내를 통해서 갔을 거로 생각합니다. 섬들이 만처럼 둘러싼 고군산 군도 해역은 오래전부터 풍랑을 만난 배들이 피항지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서궁 일행은 죽도와 위도를 지나서 군산도에 처음으로 정박했는데요. 고려에서는 김부식을 보내 이들을 영접하고 망주봉 아래에 있는 군산정에서 주연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먼저 머물렀던 데가 군산도의 군산정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군산정은 지금은 선유도입니다. 선유도 망주봉 아래쪽에 그 터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발굴을 했었는데 뭐 건물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청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썼던 유물들이 꽤 좋은 품질들이 나왔습니다. 고군산도 해역에서 배가 난파해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선적 화물 형태로 포개진 백자 사발부터 나무로 만든 닷과 록까지 발견됐는데요. 이곳이 옛날부터 국제 교역의 통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해로를 통한 교역은 지금 우리가 이제 탐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육로보다도 훨씬 속도도 빠르고 이동할 수 있는 물자의 양도 훨씬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대 항해 기술, 특히 이제 천문이나 지문이나 그다음에 이제 바람과 해류 조류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역량만 갖춘다면 바닷길이 훨씬
소위 문명의 고속도로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그래서 훨씬 빠른 교류가 가능하게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궁 일행은 흑산도를 지나 사흘 만에 군산도에 이르러 정박했습니다. 당시 사신단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람이 내려왔었다고 하는데요. 사신이나 상인들이 오면은 이제 군산정 같은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영송 시설, 지금으로만 뭐 대사관저라든지 뭐 이런 시설이죠. 그러니까 국격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그런 군산정과 같은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마중도 역시 김부식이라는 그때 걸출한 국격을 대표할 수 있는 걸출한 김부식이 접판사로 나왔던 겁니다. 정해일 아침 밀물을 타고 항해하여 군산도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 이어 역관인 한문통사사인 심기가 있었는데 동접반 김부식과 합류하였다. 고려는 사신과 상인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정을 설치했는데요. 서궁은 흑산정, 군산정, 안흥정, 경원정, 병난정 5개의 정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군산정에서 식수를 보급받은 사절단은 태안반도를 따라 올라갔는데요. 탐사선도 증도 연안을 타고 남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보시는 그 공간은 바다는 이쪽 신안군 정도면과 임자면 사이에 있는 그 바다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원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항로상에 있는 그런 지점인데 아마 신안선도 부남군도 어디에서 개경으로 가는 중에 암초에 걸려서 침몰 과정 중에 이쪽으로 밀려온 것 같습니다. 중국의 무역선이었던 신안선은 1975년에 조업하던 어부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당시 고선박에선 향신료와 동전, 도자기 등 총 2만 7천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900년 전 서궁 일행은 밤에는 오직 별만을 보고 앞으로 가다가 별조차 보이지 않게 어두워지면 나침반을 써서 남북을 헤아려 항해를 계속했을 겁니다. 남북 중이 공이 함께 만들었을 때 900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이 사행 서궁의 사행 탐사 루트이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복원해서 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목소리에서 나고 있거든. 30분 정도. 고려와의 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황해를 건넌 송나라 사신단. 서궁의 백기를 다시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작년에 1차, 올해 2차를 하면서 군산정까지는 모든 항로가 제대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의의가 있고 또 내년이 고려도경 900주년 또 신안선 발굴 70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로가 다시 복원이 되면 한중 관계 문화 행사라든지 기념 행사라든지 내년에 또 추진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문화적인 길이 루트가 복원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런 큰 의미에서 한중 관계의 개선과 또 다른 의미의 그 문화 행사가 많이 활성화되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태안반도 마도의 안흥정을 출발한 송사절단은 어느 항로로 병난도에 도착했을까? 제작진은 서궁의 기록과 현장 탐사를 통해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영종도라는 곳이 물론 저 건너편에 저 월미도가 있기도 하고 이 앞에가 이제 중요한 바다인 제물량이 있었고 또 그 영종도에 조선시대에는 행궁마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원나라
몽골이 쳐들어온 걸 대비해서 강화도로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갈 때 서울에서부터 오는 길이 월미도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종도라는 어떤 이 섬은 그 당시 자연도였지만 어떤 그 섬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지나다니는 길목의 요충지 역할도 했고. 서궁 일행은 아침 7시에 마도를 출발해 화상도에 도착했는데요. 대략 7시간의 항해를 한 것입니다. 이후 오후 4시경 자연도에 정박했는데요. 현재 영종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궁이 고려 도경을 보면 서궁이 이제 고대 배를 타고 고려의 병란도를 가면서 고려로 들어와서 총 4개의 정을 설명하면서 3군데를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선유도에 있는 군산정, 두 번째가 태안반도 마도에 있는 안흥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의 영종도에 있는 경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란도로 올라가는데 경원정이 있을 만한 터를 고고 발굴을 조사하기에는 지금의 공항의 영종도 신공항과 신도시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서궁은 영종도의 경원정에도 정박했는데요. 서궁이 정박했던 경원정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원정의 위치에 따라 개경에 이르는 항로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가 이제 구읍배터고 요 일대에다 이제 정박을 했으니까 해선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배를 갈아타고 지금은 매립이 돼 있지만 예전에는 바닷가였던 바닷물이 있었으니까 조그만 배를 타고 간 거죠. 그래서 그 가는 거를 지금은 이제 드론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 구읍배터 쪽에서 이쪽 그 지금 여기 예상되는 곳 경원정 위치로 예상되는 곳에 한번 드론을 한번 쭉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경원정은 영종도 구읍 배터나 용궁사 인근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다였고 여기도 바다였는데 여기 바닷물이 들어오는 만 C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배들이 정박을 못하니까 구읍 배터에다가 정박을 한 거죠. 제비가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자연도라 이름했습니다. 서궁의 신주는 바닷물이 깊은 곳에 정박해야 했는데요. 영종 진도를 살펴보면 현재의 구읍 배터 지역에 정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궁은 영종도에 정박할 때 경원정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제물사에 들러 귀국하지 못한 사신을 위로하는 반승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도 오른쪽에 염화수로로 갔을 것이냐 아니면 왼쪽에 성모수로로 갔을 것이냐 교동도 쪽으로 그게 이제 큰 이슈인데 지금의 그 연구 결과로 보거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자료 조사라든가 현장 조사를 해서 봤을 때는 염화수로로 가는 코스가 가장 합당하고 그것이 서궁의 기록에도 일치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원정을 기점으로 서궁은 어떤 수로를 통해 개성으로 향했을까? 전문가와 함께 영종도의 경원정과 제물사, 수로의 위치를 탐사하기로 했습니다. 송나라 서궁 사신단의 일행이 이쪽에 영종도 지금 구읍배터에 당시에 정박을 했습니다. 정박을 해서 경원정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이쪽에서 다시 배를 타고 신주 2척, 객주 6척, 8척의 배가 이쪽 수로를 통해서 당시에 이쪽 앞바다 이름을 제물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물량 앞바다를 통해서 지금 자야도를 거쳐서 위로 강화도 염화수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종도에서 개성의 병란도에 이르는 고대 항로는 강화도를 중심으로 바닷길이 좌우로 나뉩니다. 다시 말해 염화수로를 따라 올라가는 것과 성모도와의 사이길을 따라 가는 것으로 구분되는데요. 서궁은 어느 길로 갔을까?
여기 영종도만 해도 조금 범위가 넓어서 바다 물살이 원활한데 이 광화도 입구에 들어가면 지금부터 저 작은 섬들 이런 게 전에는 등대들이 안내 표시가 없어서 무협을 했고 지금은 광화도까지 안내 표시를 해줘서 지금 용이하게 지금 어선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도 지금 개경으로 가려면 이쪽 길로 가야 되죠? 그렇지. 이 길밖에 없었죠. 앞으로 광화도 쪽으로 돌면 더 가깝고 멀리 영종도 뒤로다가 돌면 멀고 그러니까 여기 강화도 이 입구 쪽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었죠. 서경의 기록을 보면 경완정을 떠나 급수문과 합구를 거쳐 예성강 벽난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초지대교 앞에가 와 있는데 지금 이 초지대교서부터 염호선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광성보 손돌목은 현재도 물길이 거셀 뿐만 아니라 민물 떼면 바닷물이 올라와 요동치는 곳인데요. 서경이 무협에 비교한 것을 보면 강화도 동쪽의 염화수로를 말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행이 급수문으로 연마수로 따라서 첫 번째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 급수문입니다. 보면은 강 바닷물이 계속해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우레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경이 바다를 대해를 건너와서 이 편안한 해안가를 지나오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마치 무협을 지나는 그 강물을 무협의 장강의 무협을 지나는 강물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관문은 섬과 다른 것이 흡사 무협의 강으름 같았다. 물의 형세가 우레처럼 요란하고 청균의 쇠뇌와 바람을 쫓아가는 말이라 해도 그 급한 물살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두 개로 보이니까 여기 합굴이라고 보이는 양쪽에 조그마한 굴이 있는 그 바로 위에 조기에 지금도 보면 용사터가 있습니다. 합굴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그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았으므로 거주하는 백성도 역시 많았다. 강화도 영종도에서 예성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백기를 서경이 기록한 걸 보면은 이쪽 염화수로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급수문이라든가 또 이쪽 용골과 합굴과 용사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저희가 연미종으로 추측되는 용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용골에서 배를 정박하고 그 다음에 작은 배를 갈아타고 예성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쪽 염화수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 그러한 서경의 기록하고 잘 매치가 되는데 성모항로로 가다 보면은 그 서경이 기록한 그러한 것들이 전부 이렇게 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좋은 선들이 다니던 길이 다 이쪽 길입니다. 예성항에 이르자 정사부사는 신주로 옮겨 탔다. 벽난정으로 들어가서 조서를 봉안하는 일이 끝나자 자리를 나누어 잠시 쉬었다. 고대로부터 황해를 통해 친선을 도모해온 고려와 송. 모든 강물이 황해로 흘러가듯 당대 최고의 기술 문명도 황해로 모이고 황해를 통해 나아갔는데요. 황해는 문명의 교류뿐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촉진시키는 매개체이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한반도는 역대적으로 수도가 개경이나 한양 모두 서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물이라든지 그다음 그 사람의 이동은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적, 인류의 이동이라든지 문화의 그런 동맥과 같은 흔적은 바다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우리의 자산 황해를 품은 인천. 해양 교역 도시로 자리매김하다. 황해 가운데서 인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그 항구에 비해서도 전략적인 그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92년 한중 수교 이전부터 한중 교류를 이끌어온 선박들. 우리 카페리 선박의 운항의 의미는 바닷길에 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상 교역을 통해 동반 성장해온 한국과 중국. 고대에서부터 이어온 한중 교류의 역사 속에서 황해의 미래 가치를 찾아봅니다.